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백선엽 장군님을 보내면서 영웅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국가를 위해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일까요? 영웅이란 단어를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보니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케임브리지 사전에는 a person who is admired for having done something very brave or having achieved something great, 즉 매우 용감한 행동 또는 훌륭한 일을 성취하여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조금 좁혀서 전쟁 영웅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국가를 보존했거나 국위를 선양한 사람을 말하겠죠. 보통 이런 군인들에게는 훈장을 주거나 진급을 시켜서 국가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영웅, 특히 전쟁 영웅을 예우하는 정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전쟁 영웅을 예우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전쟁 영웅이라면 크게 세 분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조지 워싱턴, 두 번째로 남북전쟁에서 국군 사령관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율리시즈 그랜트 장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물리치고 자유세계의 승리를 가져다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 이 세 분이 되겠습니다. 이 세 분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대통령직을 중임, 즉 두 번만 하도록 만드신 미국인들이 가장 추앙하는 인물입니다. 남북전쟁의 영웅 율리시즈 그랜트 장군은 1869년 미국의 제18대 대통령이 되었고,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 장군 역시 1953년 제34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세 분이 완벽한 인간이었기에 미국인들이 그들을 영웅으로 추앙할까요? 기록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1752년 그의 나이 20세에 영국군에 입대하여 영국 군인이 되었고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혁혁한功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영국인이 아니었기에 영국 군인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전역하여 정치가로 변신합니다. 그 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미국군을 총지휘하는 최고사령관이 되어서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20세 나이에 영국군이 되어서 후일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해준 프랑스와 싸웠다는 사실을 가지고 엄청나게 비난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조지 워싱턴이 영국 군인이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에게 친영파라는 굴레를 씌웠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젊은 조지 워싱턴이 영국군으로 전투 경험을 가졌기에 후일 미군을 지휘하여 영국에 대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남북전쟁에서 북군 사령관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랜트 장군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장교였지만 미 육사 성적도 시원치 않았고 장교로서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하면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 대위로 전역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웨스트포인트를 택한 이유는 특별히 군인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의 아버지가 어려운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그를 웨스트포인트에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각자 병과가 있죠. 지금 같으면 보병, 포병, 기갑, 통신, 공병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당시는 기병장교가 가장 선망의 병과였고 그 역시 승마를 좋아했기 때문에 기병장교를 지망했지만 탈락하여 보병병과를 받았습니다. 전역 후 그의 부친이 운영하던 가죽상해에서 잡물을 보던 그랜트에게 남북전쟁은 인생 반전의 기회였습니다. 남군에게 패배만 하던 북군에게 최초의 승전보를 가져다 둔 지휘관이 그랜트였고, 그를 유심히 지켜보던 링컨 대통령은 주위의 극렬한 반대를 물리치고 그를 북군 최고사령관에 임명하여 결국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 장군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2차 세계대전에서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동시대 미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조지 마샬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마샬 장군이 마음만 먹었으면 유럽 최고사령관은 마샬 장군의 차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샬 장군은 미 육사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지 않았고 VMI, 즉 버지니아 밀리터리 인스티튜트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분입니다.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장교가 미 육군의 주요 보직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던 당시 마샬은 상당히 고전하면서 군 복무를 했고 진급도 웨스트포인트 출신 장교보다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가 참모총장에 발탁된 이면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육군 참모차장 시절이던 1938년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모총장 대신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이었고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쟁의 가문이 도는 상황을 감안하여 항공기 1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참석한 장관 및 고위 관료들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선견지명을 갖고 취한 조치를 알아달라는 뜻이었겠죠. 참석한 관료들은 한결같이 매우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칭찬하기 일색이었는데요. 육군 참모총장 대신 참석한 조지 마샬 참모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항공기 1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예산을 획득한 것은 참 잘된 조치입니다만 항공기 1만 대를 만들면 그것을 운영할 인원, 즉 조종사와 정비사 등도 추가로 양성해야 하고 항공기 운영에 필수적인 폭탄과 부품 등을 확보하는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순간 회의장 분위기는 가라앉았고 루즈벨트 대통령도 안색이 변하면서 서둘러 회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회의 후 장갑급 이사들은 서로 인사를 하면서 회의장을 나가는데 조지 마샬 장군에게는 그동안 만나서 반가웠다는 식의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아마도 회의 참석자들은 마샬 장군이 곧 해임되거나 좌천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마샬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된 것은 그로부터 6개월 후라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기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보다 자기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한 사람을 그의 핵심 참모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 최고사령관 임명을 두고 고민을 할 때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마샬 장군과 연합군 최고사령관 임명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마샬 장군이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최적임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문제는 워싱턴에서 자신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육군 참모총장에 마샬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의 생각을 알아챈 마샬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이 순간 대통령께서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은 연합군 사령관의 누가 최적임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모든 다른 것은 고려사항에서 제외하십시오. 라고 말함으로써 루즈벨트 대통령의 결심을 도와줍니다. 이에 대해 루즈벨트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떠올리면서 말합니다. 미국인들은 남북전쟁에서 로버트 리 장군을 남군 사령관으로 그리고 율리시즈 그랜트 장군을 북군 사령관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누구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루즈벨트 대통령과 마샬 육군 참모총장 두 사람은 모두 연합군 최고사령관에 임명되는 장군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장차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샬 장군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자신을 연합군 최고사령관에 임명해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고 아이젠하워에게 그 자리를 양보합니다. 이것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관직을 거쳐 미국 대통령이 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관직을 양보한 조지 마샬은 루즈벨트 대통령과 트루먼 대통령을 도와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후
주 중국 대사를 거쳐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역임합니다. 마샬은 미 국무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유럽 16개국에 원조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흥의 기틀을 갖추게 합니다. 이른바 마샬 플랜이죠. 이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소련의 팽창주의를 막아내어 서유럽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전쟁 영웅으로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면 마샬 장군은 대전략가로서 유럽에서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여 3차 세계대전을 막아낸 인물입니다. 마샬 장군은 그러한功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는데 참으로 의미가 깊은 노벨 평화상이라고 평가됩니다. 여기까지가 미국의 전쟁 영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무대를 우리나라로 옮겨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전쟁 영웅은 저는 이순신 장군과 백선엽 장군을 꼽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으로부터 조선을 구해낸 한민족의 영웅이죠. 그는 일본의 침략을 예상하고 훈련과 새로운 병기 개발에 몰두하였고 그 결과 1592년부터 1598년 사이에 벌어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23전 23승을 거두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구해낸 민족의 영웅입니다. 이와 같은 혁혁한 공에도 불구하고 그를 끊임없이 모함한 사람들로 인하여 삭탈, 관직되어 하옥되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쓰여진 죄목은 조정을 기만하고 임금을 무시한 죄, 적을 토벌하지 않고 나라를 저버린 죄, 다른 사람의 공을 빼앗고 모함한 죄, 방자하여 꺼려함이 없는 죄 등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여 해임시킨 후 그 자리를 꿰어챈 원균이 7천량 해전에서 대패하고 전사하자 선조 임금은 이순신을 복직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균이 수군을 전멸시키고 남긴 전함은 불과 12척이라 이순신 장군은 다음과 같은 장계를 올렸습니다. 금신 전선 상유 12.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사오니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겨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보고를 선조 임금께 올리고 명량해전에서 13척의 전함으로 적함 133척을 맞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598년 퇴각하는 일본군을 끝까지 추격하여 섬멸하던 이순신 장군은 적의 유탄에 맞아 장엄한 최후를 맞이하셨으니 노량해전이었습니다. 생전에는 수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만 자리를 탐하는 세력들에 의해 오히려 역적으로 몰려 죽음 직전까지 갔었고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군에 대한 평가도 돌아가신 후 한참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어떠셨나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백선엽 장군은 1사단장으로 개성을 포함한 38선 방어 임무를 수행하였고 사단 편제를 유지하면서 후퇴와 방어 임무를 계속하며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는 백선엽 사단장이 지휘한 다부동에서 벌어졌는데 일진 1태가 거듭되던 중 8월 20일 11년대 1대대가 후퇴하자 증원되었던 미군도 철수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백선엽 장군은 권총을 들고 쫓아가서 후퇴하던 한국군 장병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합니다. 저 미군을 보라. 미군은 우리를 믿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후퇴하다니 무슨 꼴이냐. 대한남아로서 다시 싸우자. 내가 선두에서 돌격하겠다.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은 나를 쏴라. 지금 생각하면 사단장으로서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갓 30세 나이의 사단장 백선엽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위기의 순간에서 구해냈던 것입니다. 그 후 백선엽 장군은 1사단을 지휘하여 최초로 평양에 입성하였고 전쟁이 소강 상태를 보이던 1951년 12월에서 다음해 1월까지 발지산 토벌전 태스크포스를 지휘하여 큰 전공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군단장을 거쳐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되고 1953년 1월 31일 한국군 최초로 사성장군으로 진급하여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를 새롭게 열었던 분입니다.
30세 청년 백선엽이 권총을 빼들고 자신의 부대보다 서너 배 많은 북한군을 향해 돌진하지 않았다면 낙동강 전선은 무너졌을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군은 일본으로 후퇴하여 망명정부를 세웠겠지만 대한민국은 거기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런 전쟁 영웅을 대한민국의 일부 세력은 친일 행각이라는 해괴한 잣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선엽이 만주국 중위로 간도 특설대에 부임되어 항일운동을 하던 우리 독립군을 토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서울 국립현충원에 모시라는 국민의 염원과 원수로 추서해달라는 군 후배들의 간청을 못 들은 채 하면서 구국의 영웅을 보내는 길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추모 메시지 하나 전하지 않는 야박함을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전 현충원에 안장한 후 보훈처는 그에게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 2009년 이란 꼬리표를 달아놓았습니다. 사실 백선엽 장군은 만주국 중위로 1943년 간도 특설대에 부임되어 2년여 기간 동안 복무하였습니다. 만주군 간도 특설대는 1938년 창설되어 당시 만주 지역에서 활약하던 사회주의 계열의 김일성, 강건, 김광협, 최용건 등이 가담한 동북 항일연군 및 팔로군 소속 게릴라 부대를 상대로 여러 차례 도벌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초급 장교 백선엽이 간도 특설대에 배출되기 전인 1940년에 이미 김일성 및 만주 빨치산파 독립운동가들은 토벌을 견디다 못해 동북 항일연군을 빠져나와 소련 연해주로 망명하여 소련군에 배속되었기 때문에 백선엽 중위가 실제로 독립운동가들을 맞상대할 일은 없었다고 하며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간도 특설대가 상대한 동북 항일연군과 팔로군은 대부분 후일 북한 정권을 수립하거나 북한군의 주력이 된 세력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백선엽 장군의 중위 시절 본부 활동을 가지고 친일로 몰아세우는 것은 좌파 세력의 영웅 흠집내기일 뿐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영웅에 대한 평가와 그 예우 측면에서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웅을 만들고 받들지를 못할 망정 있는 영웅도 이처럼 흠집을 내고 이념적인 측면에서 재단하여 마치 엄청난 반민족 행위를 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위라고 봅니다. 사람의 어두운 면을 들춰내기로 한다면 밑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좌파들이 영웅시하는 김대중 대통령도 사형까지 언도받았고 노벨 평화상은 북한에 돈을 주면서 만들어낸 것이고 지금도 그 노벨 평화상 상금을 놓고 그의 두 아들 이복 형제 간 다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웅은 그의 일생 모든 것이 깨끗하고 모범적인 분을 칭하는 것이 아니고 젊어서 어떤 조그마한 잘못된 행위가 있었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국가의 안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를 보존시키고 발전시킨 분이라면 마땅히 영웅으로 존경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웅을 만들어내고 추앙하고 그에게 더 큰 책무를 부여하는 국가는 발전하는 국가이고 영웅을 시기하여 모함하고 깎아내리는 나라는 발전을 멈추고 퇴보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젊어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커가면서 그런 점을 극복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결정적 기여를 한 분을 영웅이라고 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젊어서 능력과 훌륭한 뜻을 가지고 높은 직위에 오른 분이라 하더라도 그 직위를 자신의 명예, 부귀, 욕망 충족을 위해서 사용하였다면 그런 사람은 영웅이 아닌 추물이라 평가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추물의 대표적 인물로 저는 조선을 일본에 넘긴 고종임금을 꼽습니다. 오죽 못났으면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나라를 일본에 송두리째 넘길 수 있습니까? 일본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발생한 많은 문제의 대부분은 바로 이 고종임금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또다시 고종과 같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도자가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다면 그는 역사에 한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을 배출하고 추앙해야 합니다. 임진왜란 전에 일본 통신사로 갔다가 일본의 정세를 정반대로 보고한 김성일 부사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조선은 임진왜란을 막지 못했고 엄청난 피해를 보아야 했습니다. 전란이 일어나자 김성일은 일본과의 전투에 힘을 쏟다 사망하지만 그의 죄를 갚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시기하여 밀고 하고 그 자리를 꿰찬 원균을 보십시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니 조선 수군을 전멸시키고 그 자신도 전사한 7천량 해전의 비운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비운이 개인적 비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비운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웅을 알아보고 영웅을 칭송하는 국가는 흥할 것이요 영웅을 시기하여 조그만 꼬투리라도 있으면 그것을 침소봉대하여 폄훼하는 나라는 망할 것이니 그런 징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이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백선엽 장군을 대전 현충원에 안장한 후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꼬리표를 달아준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장군의 소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